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우두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15번째 시간.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패러디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내놔, 내 거야. 성난 꼬마 하나가 막 장난감을 빼앗아간 다른 꼬마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장난감을 쥔 꼬마는 이렇게 응수한다. 메롱. 그 소리는 성난 꼬마가 내는 소리와 닮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선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를 흉내낸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격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상대에 대한 감탄에서든 또는 그저 단순히 심심해서 그런 것이든 간에 서로에 대해 흉내는 늘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려면 나름의 독특한 능력을 타고났거나 적어도 갈고 닦은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방당하는 당사자는 당황하여 난감해지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훔쳐가 그걸 쓰고 있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패러디는 일종의 변장이다. 패러디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이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심통을 건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돋우는, 다시 말해 관객을 웃기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패러디는 악이 없는 장난이기도 하지만 한편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웃음이란 기쁘고 재밌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즐거운 사람의 특징이자 표시이다. 그렇다고 해서 웃음이란 게 하나같이 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패러디는 남의 명예를 흠집내는 헐뜯기나 인신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패러디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파라란 말은 곁들이 혹은 가까움이나 옆 등의 뜻이고 오레는 노래라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동사 파로데이는 따라 부르기 혹은 비슷한 소리로 옆에서 함께 부르기란 뜻을 가진다. 심술궂은 따라 부르기. 사람을 놀리는 짓궂은 패러디는 사람들이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일어난다. 학교 운동장, 식당, 사무실 등 어디든 그 무대가 될 수 있다. 또 예술 분야 전반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곤 한다. 문학이나 음악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는 객관적인 인상을 풍기는 과학 분야조차 그런 패러디를 부추기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활동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워낙 좁기 때문에 서로들 발이 밟힐 지경이다. 그러니 전공이 같은 동료들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내게 되고 그들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유한 특징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게 된다. 과학자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이라고 해서 모두 문명화된 형식으로, 다시 말해 여유와 예의를 갖추고 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때로는 삭막한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이 오가기도 한다. 그 전통은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과 같은 세대인 아리스토파네스야말로 천재적인 패러디의 대가였다. 그는 자신의 희극작품들에서 위대한 비극작가들이나 정치가 혹은 장군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1세대 철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희극작품 구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교묘한 말솜씨의 사제로 등장하는데 망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는 다급한 문제들에 대해 놀라운 설명을 한다. 희극이 시작되는 발단 부분에서 장차 그의 학생이 되고자 하는 스트랩시아데스가 등장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의 조수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그쯤 몰두하고 있는 뜨끈뜨끈한 테마를 그에게 가르친다. 탁자. 그때 스페토스 출신의 카이레폰이 와서 각다기의 노래가 입에서 나온다고 보는지 아니면 학문에서 나온다고 보는지 소크라테스 선생님께 물었어. 스트랩시아데스. 도대체 그 각다기의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 학자. 그분 말씀이 각다기의 배는 지독히도 좋기 때문에 가느다란 관을 통해 몸의 뒷부분으로 있는 힘을 다해 바람을 보낸다고 하시더군. 그런데 그 좁던 것이 갑자기 휑하니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 숨결의 힘을 통해 엉덩이가 떨리며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스트랩시아데스. 그렇다면 각다기의 똥구멍이 일종의 트럼펫이 되는 건가요? 아, 그토록 은밀한 것까지 환히 깨뜨려 보시다니. 복 받으신 분이구나.
각도하기에 청자마저 꿰뚫어 보시니 만사 모르실 게 없으리. 구름에는 소크라테스가 결국 신들마저 부정하고 신들 대신 아지랑이로 만들어져 무슨 모양으로든 다 변신할 수 있는 구름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작품은 심각한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붕괴하여 들고 일어난 군중들이 소크라테스가 공부를 가르치는 집에 불을 지른다. 그때부터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패러디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서로를 패러디하기도 했다. 모방이란 사람이 애초부터 타고나는 능력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한 말이다. 패러디 중에는 모방, 즉 흉내내기가 많다. 관객들이 그 흉내내기, 즉 패러디의 대상이 된 정체를 알아버린 순간 즐거움은 이제 관객들에게 옮겨간다. 비판적인 패러디는 모방 주술의 원리를 따른다. 말하자면 본래의 대상에 대한 모방품을 만들어내고 그 모방품을 대리자 삼아 거기에 파괴적인 행동을 가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부두교 사제가 밀집 인형을 바늘로 찔러 적을 다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원칙적으로 패러디할 수 없는 대상은 없다. 그릇된 것이나 모자란 것은 물론이고 올바르고 완전한 건 역시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만 있으면 무엇이든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패러디하는 사람은 그런 특징을 자기 나름의 흉내내기를 통해 적절히 표현해야 한다. 패러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패러디에 쓰인 텍스트 혹은 인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패러디에 쓰인 텍스트 혹은 인물을 모를 경우 사람들이 웃고 있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패러디도 패러디에 쓰인 애초의 원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저는 모를 것 같네요. 조금 패스. 패러디에는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어떤 그 문화적인 그 공감대가 있어야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디의 비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패러디의 특별한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기본 구성 요소들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문체, 제스처, 목소리나 표현 방식에 대한 모방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꿔치기 또한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룬 것을 가능한 한 그로테스크한 대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서열의 사다리로 치자면 맨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좋다. 이를테면 꼬리가 그런 경우다. 리히텐베르크는 관상학적 관찰 대상으로 엉덩이를 고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엉덩이는 볼 게 더 많다. 그렇지만 개꼬리가 더 격이 낮고 그래서 그만큼 더 우습다. 리히텐베르크는 관상학자 라바터의 과장된 도덕적 제스처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는 우선 그림을 그린 후 꼼꼼하게 그 그림들을 평가하고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그린 개꼬리의 실세한 부분에 철자를 넣어 표시까지 했다.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관상학자의 그 사이비 정확성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속임수의 인상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엄숙한 문체와 저속한 대상물 사이의 거리는 패러디에서 자주 눈에 띄는데 바로 그 거리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이와 관련된 격언은 소크라테스의 동시대인이었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에 의해 이미 이야기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상대방의 진지함은 웃음을 통해, 상대방의 웃음은 진지함을 통해 무너뜨려야 한다. 또한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짧은 형태를 취해야 한다. 원본보다 눈에 띄게 짧아야 폭발적인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형을 패러디한 동생으로 가보겠습니다. 말틴 하이데거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자주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다. 하이데거에게는 프리츠라는 동생이 있었다. 그는 하이데거 가문의 고향이었던 메스키르히라는 도시를 평생 떠나지 않았다. 메스키르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철학자인 형 마르틴 하이데거보다 실은 프리츠카가 더 똑똑했던 것으로 통한다. 심지어 그가 형으로 인해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형의 저서들의 실제 작가는 은행원 프리츠일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어쨌든 동생 프리츠 하이데거가 형의 철학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는 형이 손으로 쓴 원고 3만 장을 타이핑해서 사본을 만들고 전쟁 기간 동안 은행 금고에 감추어두기도 했다. 프리츠는 진지해지면 말을 더듬었는데
신기하게도 농담을 할 때면 전혀 더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심심치 않게 형을 농담거리로 삼았다. 하이데거의 후기 문체를 흉내낸 다음에 우스꽝스럽고 현학적인 현설도 프리츠에 의해 패러디된 것이다. 차근차근 자상한 형의 문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상만 바꾼 셈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금욕적인 사순절로 접어들기 전의 마지막 사나흘 동안 축제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다. 담을 수 있는 걸 담는 것은 밤이다. 밤은 밤을 세움에 담는다. 그렇게 담아짐으로써 담음은 밤을 지새운다. 그 본질은 밤에 담겨지는 것. 담는 게 무엇이라고? 밤을 지새우는 게 무엇이라고? 현존재는 파스트나트를 즐기는 것. 밤을 바꿔가며 지샐 수 있는 것은 맥주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담겨지는 것 속에 밤새 담을 수 있는 것은 맥주통의 현존재로 지켜진다. 밤은 존재의 맥주통, 사람은 맥주통을 지키는 보초,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나 맥주통을 담는 것은 텅 빔이다. 맥주통이 텅 빔을 담거나 텅 빔이 맥주통을 담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번갈아가며 서로에게 서로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담는 것의 현상 속에서 맥주통 그 자체는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밤에 남아있는 그것이다. 밤은 맥주통을 그 남아있는 것으로 채운다. 그 채움의 선물로부터 파스나우트, 사육제가 생겨났다. 그것을 담을 수 없고 그것은 담을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 진짜 패러디가 그 원본을 알아야 재미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어본 사람, 그리고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읽어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X등급. 개별 작가들 뿐만 아니라 장르 전체가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4월 1일 만우절은 그와 같은 패러디를 세상에 발표하기에 적당한 날이다. 신문들은 교묘하게 모방하여 만들어낸 뉴스 아닌 뉴스 혹은 가상의 내용을 논평하는 사설 등을 싣곤 한다. 과학 스펙트럼이라는 잡지는 1994년 4월 5에 소립자를 펭귄 모양으로 만들었다 엉터리 기사를 싣기도 했다. 장르 패러디는 마침내 학술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전공 백과사전에까지 진출한다. 보통 전공 백과사전의 경우 한 세대의 지식 수준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를 거르고 걸은 끝에 수록한다. 그러나 진지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짜 정보들까지 함께 수록된 백과사전들이 무척 많다. 편집팀에서 독자에게 재미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것이다. 독일에서 출간된 철학과 학술 이론 백과사전을 보면 그런 가짜 항목들을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 정보는 이른바 X등급에 대한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X등급은 X를 U로 속이는 사기와 같은 관용적인 말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학술적인 논문이나 철학 논문의 진지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말의 준거가 된다. XKS라는 표현은 20세기의 20년대부터 학술 전문 정기 간행물을 내는 단체들까지도 여기는 읽기도 힘들 정도로 발음이 읽기도 힘들 정도로 와닿지가 않네요. 근데 정말 그 백과사전에 일부러 가짜 항목을 넣은 거가 이 사람은 거짓말은 아니긴 하겠지만 참 놀랍긴 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러디. 우러러보기와 흉내내기. 패러디가 늘 나쁜 의도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다. 자기 수준도 그 정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떤 사람의 말투 혹은 스타일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일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쿨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학생 혹은 그룹과 똑같이 행동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말투도 똑같이 따라한다. 철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에피고네, 곧 모방자 혹은 아류라고 부른다. 그런데 에피고네들은 최선의 의도에서 모방을 한다. 그들은 모방의 대상을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모방했다는 사실과 최신 버전이란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글을 쓰는 방식과 테마만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초조한 심리 상태에서 보이는 변덕이라든가 잘못된 언어 습관마저도 모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친절한 마음 혹은 우러러보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패러디라도
그 규칙만큼은 역시 악의적인 패러디와 똑같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이 생각발전소를 거의 다 읽고 왔는데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뭐라 그래야 되나,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 다 드러내는데 거기에 저는 잘 공감이 안 되는 유머들과 시니컬함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패러디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보아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